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세계해양 포럼 해양 금융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세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해양 금융 세션은 미래 해양 금융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선진 금융 제도 사례 공유와 그리고 해운 금융의 미래와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세계 해양 포럼 해양 금융 세션을 이끌어 주실 성낙주 전 해양진흥공사 사업운영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운영본부장 성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신 국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자작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 세션은 작년까지는 독립적인 세션으로는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기획되어 독자적인 세션으로 마련된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운은 선박의 도입에 거액의 자본이 필요한 대형 설비 산업이자 자본 집약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LNG 운반선 한 척을 도입하려면 거래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1억 7천만 불에서 2억 6천만 불 정도까지의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자기 자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고 해운사 영업 자산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이 불가피하고 해운 원가에서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해운사 입장에서 선박금융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해양금융 세션은 미래 해양금융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연사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양금융 부문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이슈들 중에서 ESG와 탈탄소 친환경 선박, 그린 파이낸스, 운영 리스를 주로 한 비운항 전문 선주사의 설립, 달러화가 아닌 원화 선박 금융의 도입, 새로운 선진 대체 금융 기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주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해양 금융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추어 그 민간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그 멀리 싱가포르에서 부산까지 저희 해양금융 세션의 발제를 위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제르브란트 브로이곱은 1999년 ING 은행에 입사하여 로테르담, 런던, 싱가포르를 거쳐 2020년부터 싱가포르 지점의 매니징 디렉터를 역임하고 계신 아태 지역 항공, 육상, 해운 등 물류 부분의 책임자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저희 해양금융 세션의 주제와 같은데 The Challenges for Ship Finance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산에서 뵙게 되어서 다시 찾아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ING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제 발표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박금융의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향후 15분 정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은행 부채, 뱅크 데트, 은행 부채 조달을 통한 이 가용성, 뱅크 데트의 가용성과 그리고 또 은행 부채의 비용과 과제, 그리고 실제로 가용성이라든지 비용을 고려를 한다면 어떠한 과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저희가 미래 환경, 선박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부채 자금 조달의 가용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은행 부채가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선박금융의 방식입니다. 물론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이 있겠죠. 채권도 있고 다른 이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은행 부채가 가장 비용도 적고 또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의 선박금융, 해양금융에 있어서 재원 조달 방식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은행 부채에 초점 맞췄습니다. 은행 부채의 관점에서 이 가용성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 요건, 세 번째는 ESG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용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재무 성과, 그러니까 그 선박 운용사 혹은 선주사의 재무 상태와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대출 구조라든지 담보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시황 그리고 시장 전망 또 경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지난 20년간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2008년까지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또 선박 금융이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금이 고갈이 됐고요. 그리고 선박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 은행 부채의 가용성도 떨어지게 되었고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성과 부진으로 인해서 은행 부채가 축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상업 기준인데요. 지난 5년, 10년 동안 보았던 것은 이 상업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시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출 거래뿐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전반적인 수익 또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더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전에 이 상업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고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요소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ESG 목표입니다. 탈탄소라는 것은 저희가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주가 또 운영사가 트랙 레코드라든지 또 정책 그리고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ESG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와 같은 경우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연료와 관련이 돼서 어떤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은행 부채의 가용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재정 시장과 또 유동성 그리고 어떻게 이 유동성이 바뀌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신용과 상업 그리고 또 ESG 이러한 것들이 부채 조달에 있어서 그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또 비용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은행 부채의 비용과 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고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화 달러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저희가 고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 운용사에게 있어서 고금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채의 비용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규제 요건에 의해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은행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고용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본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준비금으로서 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바젤 3, 바젤 4. 이 국제적인
재무 위기로 인해서 바젤 3, 4 등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자본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펀딩의 비용입니다. 이 금융 비용이 최근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더욱더 리스크가 많아진다. 리스크 환경이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한다면 가용성과 비용을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5가지 과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은행 부채의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는 이 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의 손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동성은 충분하게 있지만 이것이 특정 그룹에만 공급이 되고 있다. 특히나 대형 운용사에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과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요건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큰 과제가 되는데요. 은행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 차주에게도 결국은 그 부담이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금리 환경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지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고금리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모와 표준화라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러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운용사들이 어떻게 대형 운용사가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역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의 대출을 얻고 또한 이런 것에 좀 더 유연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작은 규모의 운용사는 이와는 좀 더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판 리스크이고요. 그래서 이 평판 리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 조달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부채 가용성이 제한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체 재원 조달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판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E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석탄 채굴에는 금융 조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고 또 문서화를 통해서 어떻게 만약에 제재가 위반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세 위험도 존재를 하고요.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 범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청정하도록 투명하도록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평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해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향상을 하는 이 평판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해운의 탈탄소이죠. 가장 실질적 요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ING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 원칙과 관련해서 2019년 포세이돈 원칙의 조인 기관이고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측정을 하고요. 10랜딩 포트폴리오에서요. 이것을 저희가 자금 조달을 했던 선박과 그리고 또 기후 목표, 저희의 기후 목표와 이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수집과 분석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이 전체 생태계가 좀 더 빠르게 이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KPEX 요건이 있습니다. 이 자본 지출 KPEX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 리스크와 또 잔존가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 리스크와 수익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다음은 펀딩 갭입니다. 그래서 은행 부채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갭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가격 리스크와 수익의 과제와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저희가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업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장기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환 프로세스의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석탄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어떻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조선이라든지 또 화석 연료 같은 경우 저희가 에너지 안보라든지 에너지 적정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 수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ING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저희가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또 미래의 연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연료가 어떤 것이 사람들이 선호한 연료가 될지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가용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가 함께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래의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급자의 측면인데요. 지금 많은 은행들이 선박금융을 떠났습니다. 과거의 손실 때문인데요. 여기에 큰 리스크는 이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활용을 해서 이 부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다른 종류의 재원 조달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재원 조달 방식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 스트럭처입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라든지 K슈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또 이 코스트는 바젤4의 규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은행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충분한 부채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구조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제재라든지 또 기후 목표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박 재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문건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구조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용성과 비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저희가 선박의 재원 조달의 비용이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이 펀딩 갭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탈탄소에서도 이것이 큰 과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펀딩 갭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은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용성과 이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현행 과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사실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주위의 환경을 보고 어떤 재원 조달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다양한 선박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펀딩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융 시장의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지속 가능성 기준 혹은 신용 기준 이 충족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저희가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당분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경륜과 전문성에서 나온 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은행 차입 코스트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 그리고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적인 이슈들, 그리고 미래 해양금융의 진행 방향에 대해 주요 요점이 되는 핵심들을 쉽게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